사회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노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 연구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만 주로 국가의 노동 통제 전략, 국가와 자본의 노동 통제 전략, 그리고 노동운동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을 묶어서 노동 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노동 정치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노조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노조 일을 하면서 민주노총에 또 노동연구자로서 민주노총에 갈 일도 많고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노총 출입을 했고 사정을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연구자고 한편에서는 활동가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활동가라기보다 연구자로서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국가의 노동 통제 전략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노동 통제 전략을 1차적인 연구의 관심으로 삼습니다만 사실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현재 우리 노동 체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국가의 노동 통제 전략으로 그걸 약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노조 운동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장을 거의 6개월을 가까이 뽑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민주노조 운동이 좁게 노동조합 운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2012년에 지나왔던 이른바 진보정당, 노동정당들의 모습은 현재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저는 제 혼자 판단으로는 이 위기의 극복을 논의하기 전에 도대체 이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뿌리가 뭐며 현재 어떤 메커니즘이 이 위기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을 이 글에서 다 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의 분명한 입장을 좀 제시하고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논의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각 절별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게 299페이지. 예, 299쪽입니다. 이 자료집에 299쪽. 자료집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를 해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냥 왔는데 자료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99쪽 자료집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9쪽에 하단에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위기를 보는 저의 큰 틀에서 이론적인 틀입니다. 이 표도 좀 복잡한데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오른쪽 편 중간 부분을 주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87년부터 97년까지는 1987년 노동체제라고 하는 구조가 노동운동을 87년의 노동운동을 1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현재까지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조건, 이 체제라고 하는 구조적 노동운동 주체들의 운동을 제약하거나 운동을 추동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써놓은 헤게모니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국가는 노동운동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87년은 한편에서는 6월 항쟁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7, 8월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대세 속에서 국가와 지배계급은 국가 프로젝트로 노동운동 민주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노동을 탄압했습니다. 그 시기를 상징하는 조직이 전노역인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노역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민주노조죠.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에 가면 이런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97년 노동체제 변동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97년, 98년부터 본격화되어서 들어섰고요.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는 노동 없는 민주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노동 있는 민주화 프로젝트 그리고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운동은 민주화 프로젝트와 관로 속에 있는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두 개의 대항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기본을 가지고 지금 저는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보정당의 붕괴를 설명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 과정에 그것을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국가의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301쪽입니다. 민주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동일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시면 302쪽 상단입니다. 표가 다시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민주정부라고 칭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0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두 정부는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닮은 그런 노동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도식적으로 동일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87년부터 97년까지 87년 체제에서 노동운동에게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적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전노협이 있었고 95년에 민주노총이 생겼습니다만 이 조직들은 다 불법 조직이었습니다. 총연합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개별 단위 노조도 그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불법 노조 취급을 받았습니다. 쟁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노동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아까 국가 프로젝트 수준에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 국가 프로젝트, 노동 없는 민주화 국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97년 겨울 총파업과 97년 말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자본이 민주주의를 돌려주는 방식의 새로운 프로젝트 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96년부터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98년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거기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주는 법적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개혁이 본격화된 것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정부 10년에 와서 개혁이 되었는데요. 그게 차별성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합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 방식의 노동정치를 했고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거나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 오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노동민주화라고 하는 의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정책에서. 그 다음에 거꾸로 복수노조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같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의 통제장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정위원회 간판은 있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거의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것이죠. 권위주의적 노동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쌍용자동차 진압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축소되거나 필요한 사회복지가 지출되지 않는 감세,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세 가지 지점들은 민주정부와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요한 차이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민주정부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이른바 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정규직을 제도적인 방식으로 도입했고요. 비정규직 고용을.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나 노동과정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유연화 제도를 확충했고요.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부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10년 이상 동안 현재까지 계속해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 노동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에서 김대중 정부는 이런 노동개혁을 하고 노동운동에게 일정한 권리를 회복을 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확대한다든지 이건 민간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사용자들, 자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국가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법상의 업무방해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는 공권력 투입을 더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사법 처리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더 탄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관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집계하는 구속 노동자 수에서 보면 이 세 정부 중에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구속시킨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런 점들이 두 번째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통제장치인데요. 민주정부들이 이미 이런 통제장치들을 도입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이름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속에는 복수노조 청구 단위라도 있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정책으로 기획하고 확정한 것은 민주정부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정부들을 최종적으로 제도화한 것들, 특히 중요한 복수노조나 청구 단위라 같은 것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도화했습니다만 그 정책안들은 이미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차별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 통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썼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16년 동안 새 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던 국가의 노동 통제 전략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 국가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는 선진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앞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프로젝트 안에 하나씩 관로를 쳤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안에서는 민주화 프로젝트가 관로 속에 들어가 있고요. 노동운동의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 안에서는 반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기 동안 두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존재했지만 국가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에 오면 민주화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선진화 프로젝트만 남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대로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민주화 반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 얼음에 오면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힘을 잃게 되고 민주화 프로젝트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젝트, 두 주체의 두 가지 프로젝트의 다이나믹스, 어떻게 변화했고 서로 상관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저는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설명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화 프로젝트는 보시면 304쪽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1987년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기획했던 헤게모니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정부 내 특히 청와대 내 개혁파들은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개혁을 꾀했습니다. 그 이유는 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노무현,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87년부터 95년 정도까지 약 10년 가까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전노연, 민주노총을 강력하게 탄압했는데 결과는 민주노조 운동이 힘을 잃기보다 조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점점 더 확대되고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블록 내부에 김영삼 정부 지배블록 내부에 청와대 개혁파들은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해서 지배계급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이후에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주는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 3을 보시면 304쪽에 있습니다. 이 민주화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가 시도했습니다만 96년 말에 노동법 날치기 계약으로 1차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초에 민주노조 운동이 겨울 총파업을 통해서 이 민주화 프로젝트에 저항했던 수구 세력들을 무너뜨렸고 민주화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 프로젝트는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주화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김영삼 정부는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해서 민주노총을 합법화할 수 있는 법적 계기를 만들었고요. 제3자 개입금지를 철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혁을 했고요. 김대중 정부는 이런 개혁 프로그램을 이어받아서 정교조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했고 실업자들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했지만 이건 최종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했고 민주노총을 행정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것은 1999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오면 공무원 노조를 2004년에 합법화했고 직권중재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대체 노동을 다시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했고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을 보호하는 비정규 노동 보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2007년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비정규 노동 보호법은 왜 관료안에 집어넣는가 하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이른바 노동개혁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노동개혁 사안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비정규 노동 이용의 제도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료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었던 민주화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소관계 선진화 방안 마지막 타협이라고 하는 로드맵 타협 2006년에 있었습니다만 그 타협을 끝으로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는 노동민주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국가 프로젝트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봉합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죠.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프로젝트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95년에 동시적으로 선진화 국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94년 말에 YS가 유럽을 순방하고 영국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는 선진화 선언을, 세계화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 안에서 선언했던 선언의 이름은 세계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세계화가 추진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OECD 가입이라든지 금융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추진된 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OECD라고 하는 OECD 가입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95년부터 본격화돼서 추진되었고 노동 영역에서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선진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선진화 프로젝트의 핵심의 내용은 저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유연화입니다. 첫 번째는 유연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가 유연화되어 있고 그 속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학력 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성도 확대되고 이런 양극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주로 시작되었던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를 빈곤화 양극화로 몰아넣고 있죠. 그것을 추동했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내용이 바로 선진화 프로젝트였고 선진화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지금까지 약 20년간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정규직 이용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이용을 시간 수준에서 자유롭게 하는 변형노동시간제가 추진되었고요. 98년에 김대중 정부는 파견노동자 제도를 합법화했고요.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법, 계약제, 비정규직 이용을 합법화했고 제도화했습니다. 등등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있었고 선진화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축은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저항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이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법치주의는 김대중 정부가 2001년에 강한 정부론을 펴면서 당시에 롯데호텔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을 강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까지 또 현재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트랙, 선진화 프로젝트의 두 가지 트랙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간에 지난 20년 동안 지금 정부들이 민주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수구정부가 영국의 대처정부와에서 배워온 노동정책이었습니다. 영국의 대처정부도 이 두 가지 명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관계와 성격입니다. 308쪽에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같이 김대중,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같은 정부가 동시에 추진했으니까 같은 프로젝트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선 민주화 프로젝트는 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민주화 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에 시민권을 주는 유럽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87년 체제의 동력이 만들어낸 것이 민주화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프로젝트의 특징이라면 선진화 프로젝트는 미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서구의 기준에서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내적으로 매우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축적체제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민주화 프로젝트는 1900 과도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주도의 파시즘적인 노동조각을 매개로 한 박정희 정권의 축적체제에 조응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과도적인 것이 민주화 프로젝트였다면 선진화 프로젝트는 이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에 조응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선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50 말기에 수구 세력 내부의 일부 개혁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른바 87년 체제에서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서 가장 열렬히 싸웠던 김대중, 노무현, 좀 더 집단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386 자유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 민주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98년 이후 집권 세력으로 변화했고 초기에는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 사이에 혼란스럽게 갈등했습니다만 곧바로 민주화 프로젝트를 버리고 선진화 프로젝트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계급적인 세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9쪽 상단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써놓았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구성했던 386 민주화 세력들은 이 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권 세력이 된 이후에 과거의 리버럴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써놨습니다만 경쟁 담론과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의 헤게모니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의 병행 발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한미 FTA와 동북아 금융 허브라고 하는 국정 이데올로기로 변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정 지표였고요.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8.15 때 당시에 독도가 문제되었을 때 청와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선진화 진입을 국가가 선언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선진화 프로젝트의 이 완성을 선언해서 선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혹은 15년,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가장 괴롭혔던 사회적 타협의 문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 노사정위원회는 바로 이 딜레마와 모순,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된 딜레마와 모순을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조직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유주의 보수 정치 세력은 90년대 후반 이래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대동맹 세력으로 형성되어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서 지배블록에 전면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또 동북아 금융허브 2만 달러 국정지표, 그리고 한미 FTA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문제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치주의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의 두 가지 내용이 이 법치주의 문제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이 87년 체제에 10년 동안 싸워서 얻은 성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법치주의는 대처가 주장했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운 민주노동운동, 민주노총이 이 법치주의를 자기의 투쟁 역량으로 이용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는 민주노동운동에 심각한 발목을 잡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치주의는 한편에서 노동운동이 얻은 성과입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인 굴레운동입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특별법입니다.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자체는 노동권의 확대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통제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뿐만이 아니라 민주화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노동개혁에서 다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그것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결합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과거의 주역들이었던 대부분의 노조는 과거의 87년 체제에서는 법을 어겨서 운동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투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원에 달려가고 대법원의 판정에 호소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에 호소하는 그런 노동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선호했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함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보정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작년에 진보정당이 붕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정당의 노선을 탓합니다. 종북주의 이야기를 하고요.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야기하고 패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우파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우파들은 좌파의 단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갈라서고 싸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이 작년에 진보정당의 문제는 그 진보정당을 움직였던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자체도 희생자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들, 저도 정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당들의 오류와 한계의 문제는요 그것만 또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오류와 한계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 노동조합운동으로서의 민주노조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87년 체제로부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변화한 이 노동체제에 대해서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적절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지난 15년간 실패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핵심은 민주노조운동의 일부로서의 통합진보당 내부의 이념과 운동, 정신이 우경화된 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경화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가 우경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7년부터 97년까지 우리가 386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노조운동은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98년 이후에 이들은 체계적으로 지배불능, 부르주아 세력 속으로 신자유주의 세력 속으로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그 세력들과 민주노동당의 이른바 민주노조운동 세력은 지난 15년 동안 적대적으로 의존한 채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좌파 블록이 무너지고 민주노동당, 노동정치 전체가 우경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을 전후하면서 당권이 넘어갔고요. 또 2004년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우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사회적 합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고 민주노조 운동은 개혁적인 운동의 길을 걷기보다 타협하는 삼인주의에 경도되었습니다. 서구적 삼인주의도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경도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당으로 넘어와서 당에서는 PD라고 하는 세력과 이른바 민족주의 세력이 98년부터 15년간 적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용인하면서 지나왔습니다. 2008년에 한 번 갈라섰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갈라서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2012년에 진보정당의 붕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운동의 의제는 98년 이후에는 이미 과거의 의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 전체는 그것이 노동조합운동이든 정당운동이든 민주화 프로젝트에 여전히 매달렸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여전히 기대를 걸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모두가 다 붕괴하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떳떳한 결합, 그리고 곧바로 내부에서 흙탕물에 싸움을 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왔고, 그 문제는 정치인들만 붕괴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화 프로젝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선진화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반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저는 문제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 최근 진보정당의 붕괴를 종속적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커다란 그 흐름 속에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먼저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노조 문제는 사실은 87년 이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지금 30년 가까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수노조 때문에 지금 민주노조운동에 거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남아있지 않는데, 남아있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은 단병호 전 위원장 같은 분은 주로 이 복수노조 문제 때문에 감옥을 들락날락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개인 탄압 수준의 제도가 아니라 이 복수노조 문제는 한국노총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고, 더 나아가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 의식을 제한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걸 싸워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거쳤는데, 1997년 겨울 총파업을 통해서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풀렸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돌파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분명히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작업장단위 복수노조,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작업장에서 두 개의 노조가 생기는 것은 민주노조들 자신이 우선 싫어했어요. 그래서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급속하게 추진한 것은 외환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가 되니까 노동운동이 기업노조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사업장 노동자들도 산별전환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98년 2월에 노사정 합의에서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도 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풀린 데는 역시 15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풀린 것은 2009년에 풀렸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복수노조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문제를 풀 때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더 이상 복수노조가 개혁사안, 노동민주화 사안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풀었던 복수노조는 신자유주의 노동 통제장치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형태로 제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민주화 프로젝트와 이른바 선진화 프로젝트의 그 모순적인 결합과 그 다이내믹스, 그게 중요하다. 복수노조 민주화는 복수노조 철폐는 지난 30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개혁 요구였는데, 거꾸로 이게 민주노조 운동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의 다이내믹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만일 97년에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풀렸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같은 형태로 제도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작업장에서 실행되는 방식은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노동운동의 고양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운동 맥락 속에서 하나의 제도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정교조 합법화나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노동개혁인데 왜 정교조 노동운동이나 공무원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고리가 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노조도 꼭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순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민주노조 운동은 점점 더 바닥인가.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은 국가의 노동통제,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이니까 국가 노동자본이 굉장히 세련된 그죠? 작전을 써서 노동운동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그 이론적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이 이제 주로 이론적인 내용인데 전략 개념입니다. 스트래테지, 전략 개념인데요. 이 전략 개념, 제가 쓰는 전략 개념은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객관적인 조건상 국가와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삐져나가기도 하고 저렇게 삐져나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전략을 형성해 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주체들은 제대로 모르지만 어떤 전략이 형성되었는데 그 두 가지 전략이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에 시민권을 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통제 전략의 제도화 이걸 두 가지를 지난 15년 동안 같이 진행해 왔는데 노동운동에는 그런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내부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관성대로 지난 15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의식을 어떻게 당신들이 당기라고 싸워야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 작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주체들이 새로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대운동, 새로운 정치운동, 새로운 교육운동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더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계급적인 어떤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전선 속에 무엇을 배치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돼야 되는데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설득당했다가도 누가 은변히 좋은 활동가가 설득하면 설득당하죠. 근데 그 설득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 또 반대로 생각도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난 15년간 축적된 노동운동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 과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현재 우리 주체의 상황은 질문하신 분들이 다 알지만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정치운동도 내부에서 정파별로 갈라서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딜레마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그걸 판단하는 것, 그렇게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발표 때 원래는 오면서 드려야 되겠다. 어제 저녁부터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주로 308쪽, 309쪽 지금 지적하셨던 건데요. 참고문헌에 보면 조효래 교수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조효래 교수가 올해 동양과 전망 보모에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제 그 논의를 짚어주시면서 지적했던 게 바로 권 박사님 지적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가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된다면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게 답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제 나름대로는 답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논문의 원래 모태가 들은 논문은 2010년에 쓴 글입니다. 2010년에 산업노동연구에 제가 쓴 이것보다 훨씬 좀 더 이론적인 글로 썼던 글이 있는데 그걸 지금 변화된 조건에 조금 이건 대중적인 작업입니다. 좀 쉽게 쓰려고 썼던 것입니다. 노동운동연구소에서 나오는 작업에서 제가 이걸 다시 말하자면 리라이팅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분별 정립할 거냐. 근데 조혜려 교수의 지적을 보고 이거 분별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써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인데요. 기원의 맥락에서 좀 다르다고 아까 설명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에서의 기준에서 보자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노동운동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1935년의 와그너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조금 더 빠르고요. 탭베일 파업 고얼음에서 1906년, 그 다음에 1910년 그 사이에 됐고요. 물론 그것도 서구에서도 한 방에 된 건 아니고 영국 같으면 19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장기간에 걸쳐서 되었고 서구 전체에서 노동운동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전후입니다. 전후. 서구 전체에서 노동운동은 합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권리로 노동자 계급에게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후입니다. 근데 선진화 프로젝트는 서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전략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30년 이상의 시간 격차가 있죠. 그리고 의제의 맥락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의제의 맥락이라는 것은 축적 전략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어떤 축적 전략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는 95년에 YS 정부가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 보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화 프로젝트는 전태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전태일로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동안 민주노조운동, 1기 민주노조운동, 2기 민주노조운동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했던 겁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프로젝트의 출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요구였죠. 그런 것 반면에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진화 프로젝트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배블록 내부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역시 김영삼 정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외환의 길을 막고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두 가지 프로젝트는 축적 체제와 연관성에서도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기원의 맥락에서 저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없는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했다면 노동 있는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민주화 이행에서 서구든 제3세계든 가장 핵심은 노동계급에게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막스 이래로 그런 거죠. 민주화라고 부르주아 개혁의 핵심은 노동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이 참여하는 민주화죠. 그러나 제3세계 중에서도 이상한 나라인 한국에서는 서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노동계급이 정치적 민주화를 주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한계이기도 하고 87년 체제의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화 프로젝트는 87년에 제1차적으로 시작됩니다. 87년에 자급자족 단위의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권리 87년 11월 노동법 개정에 의해서 507하의 전두환 노동학법이 1차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도 생기고 대우자동차 노조도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노협도 생길 수 있게 되었죠. 최소한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복수노조나 제3자 개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되게 아주 극히 제한되게 민주자를 붙일 수 없도록 실제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적인 어떤 노동조합 수준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았던 것이 87년 체제의 10년이었습니다. 그걸 돌파한 것이 97년 파업투쟁이었고요. 그래서
87년부터 97년까지는 노동의 민주화가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에게는 민주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동 없는 민주화고요. 97년 이후로 적어도 노동자들에게도 민주노조들에게도 형식적, 법적,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때는 노동 없는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형식적, 법적, 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는 더 이상 역전할 수 없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 집권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시민권이 제한되게 이렇게 제공이 된 거 아니냐. 여전히 민주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민주화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서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결법 폐지가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100년 가까이 걸려서 182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6년 캠프벨 파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동법 개정에 의해서 적어도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게 80년에 걸친 역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도 또 빠져 있습니다. 영국 경우에도 영국의 여성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인 노동자 여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2차 대전기에 들어와서 허용이 됩니다. 1920년대가 30년대 영국의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계급이 시민권을 얻는 과정은 서구에서는 장구한 거의 1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나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영국이 최대로 길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